자,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윤준 교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윤준입니다. 네. 자, 우리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A형 간염에 의한 급성 간부전 환자에게서 네. 간이식 네. 또는 사망의 위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예후 평가 모델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연구인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 A형 간염은 네. 사실 어렸을 때 걸리면 증상이 전혀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네네. 아나운서 분들 나이 정도에 걸리게 되면 네네네.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예. 황달이 심하게 오고 네네. 뭐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간이 망가져서 사망하거나 간이식을 할 정도로 심하게 옵니다. 근데 문제는 A형 간염은 회복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한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떤 환자는 간이식을 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간이식이 필요 없이 그냥 지켜만 봐도 바로 완치가 되고. 만치가 되고 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은 네. 교수님은 자리를 까셔도 되는군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딱 깔고 병해관에서는 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일단 저희가 네. 밑바탕으로 깔고 저희가 시작을 네. 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네.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시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저희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간염을 얘기하려면 일단 간이라는 장기가 어떤 장기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간은 보통 이제 오른쪽 갈비뼈 밑에 숨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갈비가 보호하는군요. 그렇죠. 갈비가 보호하고 있죠. 보통은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잘 만지지 않는데 근데 술을 많이 마시거나 지방간이 되거나 뭐 간암이 생기거나 하면은 소위 간이 부으면 그렇죠. 간이 부게 되면 이제 갈비 밑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만져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간 경화가 오게 되면은 오른쪽 간은 오히려 약간 작아지고 요 왼쪽에 있는 간이 좀 커져서 왼쪽에 있는 간이 손으로 잘 만져지게 됩니다. 좀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간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일단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다음에 녹말의 형태나 이런 형태로 영양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 저장을 된 걸 혈당의 형태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뇌는 항상 에너지원을 당만, 혈당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적절한 농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먹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독소들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독소들을 해독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장내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 독소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소를 하지 못하면 네네. 이제 간성 혼수라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간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장내에서 올라오는 독소들을 다 해독을 해서 혼수에 빠지지 않지만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을 하지 못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되죠. 우리가 간의 별명을 여러 가지를 붙여주는데 네. 그중에 으뜸이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증상이 예를 들어 간이 굉장히 나빠져서 네. 예를 들어 복수가 찬다든지 뭐 피를 토한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혼수가 온다든지 발이 붓는다든지 또 황달이 온다든지 눈이 노랗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어요. 근데 간은 또 재생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생력이 뛰어나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간이식을 할 때 70% 정도를 자르거든요. 건강한 간이. 그렇죠. 30%가 남아있는데 30%가 불과 1, 2주만 있으면 다 자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아주 잘 자라고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강할 때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B형 간염이나 네. C형 간염 혹은 술, 독소 이런 거에 의해서 10년, 20년 지속되는 손상이 있으면 거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수술로 70%를 자른다. 예. 그런 건 잘 견딜 수가 있는데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독소나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간이라는 이 장기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렇죠. 하지만 재생력은 아주 강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에 대한 조기 검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간염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간염의 종류는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요. 바이러스성 간염은 가장 대표적인 게 A, B, C, D, E 5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간염,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염, 네. 독소에 의한 독성 간염, 그리고 뭐 자가매우성 간염, 어떤 유전적인 간염들 중요한 것들은 네.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 네. 만성 지방 간염, 네.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 그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방간하고 뭐 알코올이야 그걸 주의하면 되는 건데. 그 주의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력을 하면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로 보통 전염이 되는 질환인데요. 네. 피나 체액입니다. 피나 체액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지역마다 전염되는 방법이 틀립니다. 홍콩, 대만, 우리나라, 뭐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어머니에서부터 아들, 딸로 전염이 됩니다. 태어날 때, 그렇죠. 수직 감염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고 이제 사하라 산맥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어렸을 때 2살, 3살, 5살짜리 애들이 서로 놀면서 감염이 되고요. 아이들끼리 전염이 되는 거네요. 전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성적인 접촉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걸린 나이에 따라서 그 병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면역 체계가 완벽할 때 성적인 접촉에 있어 전염이 된다면은 거의 대부분 회복합니다. 급성 감염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게 되면은 아기 면역 체계들이 그것을 적이라고 인식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어머니한테 받은 건 다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대개는 우리가 면역 체계가 없애지를 못하고 만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와 관련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관련이 있죠. 어릴수록 위험한. 어렸을 때 걸릴수록 만성화가 많이 됩니다. 어렸을 때 걸리면 99%가 만성화가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걸리면 뭐 5% 이하, 1% 이하가 만성화가 만성화가 된다는 거는 간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을 간암까지 한다고. 가서 그렇죠.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C형 간염은 C형 간염은 주로 이제 문신이랄까 침도 가능할 것 같고요. 칫솔이나 뭐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도 남의 피가 나에게 옮겨오거나 이러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C형 간염이 그런 식으로 되겠죠. 에이즈도 그런 식으로 전염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B형 간염, C형 간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에서는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는 일단 오염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피가 닿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자기 상처나 피부나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A, B, C, D를 저희가 다 해놨는데 아까 A, D, E는 얘기를 거의 언급 안 하셨거든요. 요거는 잘 걸리지도 않고 이렇단 얘기인가요? A형 간염은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뭐 수산물을 먹어서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위생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위생상 그렇죠. 중남미 좋지 않은 사람들이 쪽으로 많이 가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급성 간염을 앓게 되고 급성 간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거나 완전히 회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한 질환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A형 간염도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만성 간염이 되어 있으면 급성이 아니라 만성 간염이 되어 있으면 대개 간암 위험이 정상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높아집니다. 100배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보니까 72%라고 표시해요. 그렇죠. 전체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72%가 B형 간염이고 이제 C형 간염이 그 다음, 알코올성이 그 다음, 이제 기타는 이제 지방간이 되겠는데요. 근데 B형 간염이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퍼센트가 뭐 10%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김정용 박사님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기들한테 백신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전염병은 수직 감염인데 그 백신이 수직 감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뭐 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하기 전의 세대인 30대, 40대, 50대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문제네요. 아마 뭐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요. 30대까지도 괜찮아요. 40대, 50대에서는 제가 40대거든요. 그렇습니까? 젊어 보이셔서 B형 간염이 중요한 질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간염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니까 아까 증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알 수 있는 증상이 없느냐 이거죠. 아주 이제 간염이 심해지면은 이제 소변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콜라 색깔처럼 짙어지게 되고요. 진해지고. 그다음에 눈이 노래지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던 음식이 먹고 싶지가 않고 구역질이 난다든지 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는데 황달 외에는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지 않습니까?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아주 이제 간염이 심하게 오면은 뭐 복수가 찬다든지 혼수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하신 증상 중에 초기 단계 증상은 없나요? 가장 가벼운 증상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이 먹기가 싫다.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데 담배가 피기 싫다. 이런 게 아주 가벼운 증상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고 평소에 계속 이제 간 건강을 체크하고 그런 비특이적인 상태에서는 아마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논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검사로 간염을 진단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간염은 일단은 보통 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하게 되는데 피 검사 중에 일부가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간 기능 검사에서 간에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하가 돼 있는지 피를 굳게 하는 물질들도 간에서 대부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응고인자들이 감소가 되어 있는지 간 손상을 나타내는 GOT, GPT가 높아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일단 그런 간 손상의 증거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원인을 밝히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B형 간염이냐, C형 간염이냐, 지방간이냐, 뭐 자가면역성 간염이냐 이런 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하게 돼서 그것도 다 피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알코올성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피 검사로 알 수도 있지만 대개는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비만이 있으면 또 지방 간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바이러스 간염에 대해서는 되게 혈청 검사로 진단이 쉽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로 하는 거는 그냥 초음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초음파는 이제 형태학적인 도움을 주게 돼서 간이 어떤 모양인지 간에 기름이 끼어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왼쪽 간이 튀어나와 있는지 울퉁불퉁한지 간에 혹이 있는지 뭐 혈액 순환이 원활한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의 어떤 형태 이런 걸 보는 거는 초음파고 그렇죠. 나머지 모든 검사는 다 혈액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진과 신체 검진이 중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 그리고 아까 말한 문진의 생활 태도 같은 것도 들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형태학적인 검사는 주로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MRI나 CT나 초음파를 통해서 간에 혹이 있는지 간이 울퉁불퉁한지 혹은 뭐 간이 딱딱한지 같은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는 사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간 이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 이식을 갖다가 간염의 완치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약을 써서 완치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B형 간염은 완치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병원에서 B형 간염 완치제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10개 이상의 물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 15년 후에는 완치제가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1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0년, 15년 후에는 완치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아마 60이 넘을까, 60이 넘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안에 일어난 어떤 의학적인 발전 중에서 가장 많은 발전이 일어난 분야라서 현재는 95% 이상 완치된 약들이 개발이 돼 있고요. 옛날에 주사를 1년을 맞았다면 요즘은 먹는 약, 뭐 예를 들어서 딱 하나를 8주, 56일. 굉장히 편해졌네요. 56알만 먹으면은 99% 완치되는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형 간염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걸 모르고 간을 계속 잃어서 우울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간경화 진행하고 간암이 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B형 간염이 있는지 C형 간염이 있는지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B형 간염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막는 게 중요하고 불행하게 만성 B형 간염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진행을 막는 게 중요하고 C형 간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C형 간염, B형 간염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죠. 자, 간염 치료제를 복용할 때 혹시나 모든 약들은 또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개발된 C형 간염 약들은 약과 약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혹은 부정맥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상충 효과가 있는 그렇죠. 근데 최근 나온 약들은 그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과거 C형 간염은 그렇고요. B형 간염 약들은 굉장히 내성 바이러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처음엔 진행을 막을 수 있다가 그다음에 못 막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이제 부작용도 거의 다 해결이 된 그런 약들이 개발이 돼서 거의 전혀 부작용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니까 신뢰가 확 갑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최근에 개발된 C형 간염 약제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특히 제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C형 간염 약제 임상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물론 다 임상 중에 다 완치가 됐죠. 거의 99% 완치가 됐지만 어쨌거나 그분들이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사실 여기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임상 하신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우리 집 주치를 찍으면서 이런 코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한번. 제가 대단히 참여해주신 환자 및 또 그 가족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의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좋은 그런 평가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우리가 영상 편지까지 쓰게 됐습니다. 바이러스성이 아닌 간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바이러스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코올성 간염하고요.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되겠고요. 그 두 가지는 다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드물게 독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윌슨병, 뭐 철색소 혈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병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드문 병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코올성은 술 마시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문 참 무식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마시면? 그건 안전한 양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안전한 양이라는 거는 여성에 있어서는 한 7잔, 그다음에 남성에 있어서는 한 일주일에 14잔 정도가 아주 안전한 간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한 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정도 낮은 용량에서는 이제 심장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좀 막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잔 정도 혹은 한 잔 반이나 2잔 정도를 마시는 사람이 수명, 사망률이 제일 낮다라는 보고가 있는 거는 그건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 때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은 물론 이제 아주 조금 이제 다른 암 위험을 높이지만 간도 안전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소주를 한 병씩 먹는다. 그거는 충분히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고지혈증이 있고 비만이 있고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하고 과당이나 설탕 섭취가 과다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먹은 과당이나 탄수화물이 간에 기름의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거기 염증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방간이 우리나라 사람 한 30에서 40%가 지방간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민이 가지고 있다. 30~40%가 가지고 과언이 아닌데 아마 저도 건강검진 받으면 지방간이에요. 그러면 약간 약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40%라고 하면은 40%에 10%, 한 4% 정도는 지방만 쌓이지가 않고 염증이 동반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지방간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방간 환자들 보면은 뚱뚱하죠, 운동을 안 하죠. 콜레스테롤 높지요, 혈압 높지요, 당뇨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암, 간경화 올 때까지 되게 못 삽니다. 왜 그런 분들은 심장마비도 많이 그러네요. 오고 다른 심근경색도 많이 오고 그렇죠. 병 요인이 많네요. 그렇죠. 예. 이 뇌경색도 많이 네. 오고 암도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분들이 50대, 60대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70대에. 근데 최근에는 암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잘 하고 콜레스테롤 잘 낮추고 맞아요. 당뇨주를 잘 조절을 해서 예.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으로 예. 안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나이가 많게 나중에 돼서 간암이 나타나. 간경병,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앞으로는 이제 지방간염이 점점 중요한 질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방간염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앞으로는 점점 중요한 질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도 나중에 교수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거든요. 적게 먹고 운동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간경화는 안 오겠다라는 건 네. 뭔가 자연의 욕심인가요? 섭리를 그치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네. 때문에 약제 개발에 좀 문제가 있긴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일단 곧 개발이 많은 될 분들을 것이라고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이다. 식이요법과 운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설탕 섭취,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과당도 해롭습니다. 이제 과당은 자연당이니까 우리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환자들 중에서 꿀을 먹는다든지 과일을 많이 먹고. 주스, 과일을 많이 네.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당이 설탕보다 결코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적절히 유지하고 그냥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가면서 아마 약간의 어떤 약물 치료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 중에 잘못된 걸 자기가 선택을 해서 곤혹스러운 경우에 찾아온 경우가 있나요? 환자들은 그런 아주 평범한 거에 이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운동하고 이런 아주 진리가 이렇게 평범한 거에 있는데 네, 그게 네. 평범한 거에 있다고 믿지 않고 뭐 논이니 뭐니 뭐 인진쑥이니 뭐 다슬기니 어떤 특정한 물질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훨씬 더 평범한 곳에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이클로버가 행운인데 네,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보지를 있는 거 못하는, 아니냐. 그렇죠. 보지를 못하는. 이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맞습니다. 예. 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이번에는 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상식이 있거나 네. 아니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예스 오노로 좀 대답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간 염증 수치는 간의 손상도에 비례한다. 예스 오노? 노죠. 도. 예를 들어서 간이 많이 손상되면은 소위 말하는 AST-ALT, GOT-GPT는 간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간 세포가 거의 없으면 오히려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급성기에서는 어느 정도 네.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도 오히려 간 경화가 돼서 간 세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AST-ALT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AST-ALT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간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네네네. 모든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네.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네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AST, ALT는 우리가 아는 거는 GOT, GPT. 맞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같은 생각하면 되죠.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C형 간염에 걸리면 얼굴이 검어진다. 예스 오노? 노. 보통 간염에 걸리면 얼굴이 그거는 어느 검해진다는 정도는 맞는데 황달이 굉장히 심해지면 우리가 흑달이라 해서 얼굴이 검게 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대개 이제 C형 간염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다른 증상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복수가 찬다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네네. 뭐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 거고요. 만성 간염 상태에서는 얼굴이 검어지는 건 뭐 되게 다른 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병일 수도 있고 뭐 자외선의 노출 이런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변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주 심하게 오는 눈이 노래지거나 소변이 노래지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분명히 그건 간 이상을 나타내는 소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지만 환자들이 오셔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얼굴이 검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안 검다 그러면 안 검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얼굴 색깔을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어렵다. 않고 오히려 눈 색깔이나 소변 색깔 혹은 간단한 혈액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간을 먹으면 간에 좋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노입니까? 노죠. 동물의 간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형간염 같은 경우는 인수 공통질환입니다. 동물의 병이 사람에서도 돌아다니고 동물에서도 돌아다니는데 동물의 생고기나 뭐 익히지 않은 고기 같은 거, 간 같은 걸 먹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위험하네요. 근데 간은 물론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은 단백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간에 해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름기가 적은 적절한 고기, 단백질원으로서 먹는 거는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간은 오히려 더 생간은 위험할 수가 있죠. 생간은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아까 말한 이형간염 같은 것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염된 산모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 Yes or no? 할 수 없다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노네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 모유로 인해서 전염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젖꼭지에 굉장히 습진이 많이 생겼다든지 아기가 입에 뭐 상처가 많다든지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허용할 수가 있고요. C형 간염 약들은 대개 먹을 때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약이 8주나 12주밖에 안 먹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임신을 피하고 수유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약제를 굉장히 오래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제를 주면서도 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어도 수유를 할 수가 있고 C형 간염이 아닌 B형 간염은 약제를 먹으면서도 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기한테 해롭지 않고 전염을 높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무슨 병이든 다 똑같겠습니다만 간염 역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죠. 예, 조기에 간염을 발견했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간염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 네 가지 않습니까? 알코올성 간염은 사실 알코올을 끊으면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계속 먹으면 급격하게 진행해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끊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본인의 의지만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 정신과 선생님이나 중독 전문의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문제에 대해서는 간 전문의를 찾아와서 간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약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과당 섭취, 식이요법. 설탕 섭취,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옳겠고요. C형 간염은 아까 말씀드린 완치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간 전문의는 완치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시켜야 합니다. B형 간염은 우리가 억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 간암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간염이나 간경화가 오래되면 간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간 초음파나 간 CT, 간 MRI를 통해서 조기 간암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간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염이 있다면은 자기 간염이 내가 중에 어디 속하느냐를 아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간암 위험이 높아져 있다면은 간암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간암이 왔을 때 일찍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아주 뭐 세세하게 정리를 복습하듯이 다시 또 해주셨습니다. 식단 조절이 아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답은 알고 가야 되니까. 정답은 알고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뭘 먹어야 될까요? 주로 이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 좋은데 야채나 고기도 좋아요. 고기도 좋은데 이제 고기 중에서 기름기가 좀 적은 고기. 안심. 그렇죠. 아메리카노,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잔, 3잔 마시면은 간경화도 줄이고 간암도 줄인다는 보고가 많거든요. 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가요? 네. 그거 얘기해 주세요. 진짜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간경화에 좋다라는 커피는 거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뭐 믹스 커피 같은 거는 이제 당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라떼나 이런 거는 이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당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지방간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블랙커피나 에스프레소의 형태는
하루에 두 잔, 도움이 돼요? 하루에 2잔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2잔까지는. 네.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은 거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뭐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불면증이 예. 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네. 적절히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염에 걸린 분들이 꼭 이것만은 하지 마셔라. 꼭 이것만은 지키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역시 B형 간염도 마찬가지죠. 네. 본인의 피가 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잘 관리를 해야 네, 되겠고 네. 뭐 수혈은 당연히 헌혈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낙인으로 네, 네. 잘못하면은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으로 악수나 통, 키스 이런 걸로는 거의 전염이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네, 없지만 그런 본인의 체액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뛰어난 잠재적 여력과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침묵의 장기 간. 하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손상된 간은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예방 그리고 적절한 치료로 여러분의 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